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아주 지금 기승을 부리는데도 그걸 뚫고 용감무쌍하게 오늘 지장예일법회에 참석하셨네요. 통도사 호북국장 소임 살고 있는 천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세계 불교사에서 한국 불교에만 있는 유일한 어떤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호국 불교 정신입니다. 이 호국 불교라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왕조나 어떤 특정 사찰을 지켜내는 이런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함으로 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어떤 이런 정신인데요. 우리나라 전쟁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그냥 군대와 군대만의 전쟁이 아니고 군대와 군대 전쟁 속에서 숱한 중생들이 죽어나갔던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조선시대 그 전쟁을 일본의 전쟁에 따라붙었던 그 종군 승려, 케이넨이라는 종군 승려는 조선 일일기 하는 그 일기에서 가는 곳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일본 군대가 가는 곳마다 사륙이 일어나면서 불을 지르고 안연자들을 겁탈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코까지도 베어나가고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그렇게 참혹했다는 어떤 그런 기록을 남긴 게 있었거든요. 그런 생지옥 속에서 지장보살님이 누구십니까? 지옥의 문턱에서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구제하겠다고 대성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님인데, 그런 생지옥에서 중생구제에 앞장섰던 그 지장보살의 현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숱한 지장보살의 분신이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30년 전에요, 일본 전국을 통일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제1선발 때,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 시간에 배웠었죠. 소서행장이라고, 고니시 유키나가 18,700명 제1선발 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제2선발 가등청정이라고 가토 기요마사, 제3선발 흑전장정 구로다 나가마사라는 장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외 선발대가 순차적으로 부산 앞바다를 통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 육군 9개 사단 정도, 9개 사단 정도가 부산항을 통해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조선을 유린했는데, 전투부대만 약 20만 명, 그리고 보급부대까지 합치면 약 25만에서 30만 명 가까운 외놈들이 조선을 유린했었습니다. 바로 1592년 임진년 음력 4월 14일 날, 여러분들 부산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부산항을 700여 척의 배가 까마득히 가득 채우면서 들어와가지고 정발장군이 지키고 있던 부산 진성, 지금 부산에 가면은 전철 좌천역 뒤쪽에 있습니다. 그 부산 진성을 공격하고, 또 다대포 진해, 윤흥신 장군이 지키고 있던 다대포 진성을 공격하고, 그래서 두 성이 부산 진성은 당일날, 그 다음에 다대포 진성은 1박 2일을 버티다가 함락이 되고요. 그 다음날 한식날이었던 음력 4월 15일 날, 지금 그 동네 시장을 중심으로 동네 업성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동네 업성을 공격해가지고 송상현 장군이 지키고 있던 동네 업성을 총 공격해가지고 동네 업성이 함락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과급길도 한 달 걸리는 길을 큰 저항 없이 20일 만에 조선 한양이 점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선 그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의주 쪽으로 피난을 가버리고요.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까지 쳐들어 올라가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성까지 올라가요. 그래갖고 호남의 극히 일부만 남겨두고는 전 국토가 그 외놈들 발 아래 놓이게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임진년, 그 다음에 계산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1년 정도만 좀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났다가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남해에서 해상 제해권을 완전히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장악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보급을 받을 수 없는 외놈들이 다시 물러나가지고 남해안 일대에다가 외성을 짓고 장기전에 몰입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조선을 배제하고 명나라하고 일본이 강화 협상을 벌입니다. 그게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질질 끌어요. 끌면서 있었는데 나중에 강화 협상의 그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히데요시라는 놈이 아주 그 망상에 젖어 있었는데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허락도 없이 그 당시 조선의 허락도 없이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일본에 할양해라. 그러면 더 이상 진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명나라의 공주를 자기한테 시집을 보내라. 그리고 조선의 왕자와 대신들을 볼모로 일본에 보내라. 이런 강화 조건을 내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선 정부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고 명나라와 일본 간에서만 그 내용들이 오고 갔는데 그 내용을 들어줄 수 없는 내용들을 조건으로 걸다가 한 3년 가까이 어떤 강화 협상이 질질 끌죠. 그 과정에서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번 다시 재침공하게 됩니다. 정유년 1597년 약 14만 명의 어떤 그런 군대를 다시 재침해가지고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당시 1차 임진왜란 초기에 전라도를 치기 위해서 진주성을 거쳐야 되는데 진주성을 치면서 김시민 장군이 지켜냈던 진주성에서 대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주성은 함락해라. 그리고 호남을 점령하되 호남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여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코를 전부 베어와라. 베어오면 그 코 숫자에 따라서 그 전공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외놈들이 2차 진주성 전투, 황진 장군이 지키던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끝까지 하다가 9일 만에 겨우 진주성 함락하는데요. 황진 장군은 전사하고 거기서 죽었던 모든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코를 베어 나가고 심지어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 코까지 베어갑니다. 우리가 속담에 눈 뜨고 코 베었다는 말이 있죠. 임진왜란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 가면은 일하고 실컷 좀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면 아이고 욕바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욕바심다 이라거든요. 아이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외놈들이 다니면서 눈에 띄면 아내자가 눈에 띄면은 시아버지가 있든 남편이 있든 자식이 있든 간에 여자들을 겁탈을 합니다. 그거를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일이 끝나고 지나가고 나면은 여자 보고 욕받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욕된 것을 본 그 시아버지나 남편 이런 사람들 보고 욕받지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투리 속에서 특히 경상도 사람들 욕받습니다 이런 말 많이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이런 말들을 앞으로 써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절에서는 건념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참혹하게 이럴 데 없었고 생지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하게 한국 조선 그 당시 조선 불교에서 어느 정도로 불교가 숙류 억불 정책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나 하면요.
그 조선시대에 그 노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생, 그 다음에 광대, 상력군, 뭐 이런 사람들, 백정, 이런 사람들을 그 팔천민이라 그랬는데, 천민으로 불렸는데, 그 당시에 스님들이 그 팔천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한양당 도성에도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 금지령을 내려날 정도로 그 당시 그 스님들에 대한 처우가 아주 그 나빴었죠. 엄청난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선조가 그 서산대사 휴정 서산대사한테 선교 양종 팔도 도총섭이라는 직책을 부여하면서 그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서산대사는 굉장히 연로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법제자였던 그 사명대사에게 그 팔도 도총섭의 어떤 직책을 넘겨줍니다. 그 사명대사가 그 팔도 도총섭의 어떤 제수 받아가지고 전국에 경문을 보내가지고 전국에서 약 한 5, 6천 명의 어떤 성병들이 나요. 이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대기록입니다. 그 한 6, 7천 명의 어떤 그 성병들이 일어나가지고 한 800명 정도는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수군 휘하로 들어가죠. 영화 명량에 보면 그 이순신 장군 그 함대에서 막 싸울 때 보면은 그 스님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영화상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성병을 이끌고 그 이제 그 사명대사는 스님인데 장수로서 역할을 크게 하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그 평양성을 명나라하고 조선의 군인들이 합동으로 종명연합군이 공격을 하는데 3번을 공격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차 평양성 전투에서 외놈들이 몰려가지고 모란봉에 몰려있을 때 그때 사명대사가 이끄는 성병 5천 명이 그 모란봉을 공격해가지고 모란봉 전투에 혁력한 공을 세우죠. 그래서 4차 4번째 공격에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양을 탈환할 때 서울에 가면 노원 전철역이 있는데요. 그 노원평이라는 곳에 수락산 전투라고 합니다. 그 수락산 전투에서도 그 외로운 보급부대를 섬멸하는 어떤 혁혁한 어떤 그런 장수로서의 어떤 전공을 세우고 그 외에도 의령 전투라든가 그 울산 그 외성 공격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병을 끌고 사명대사는 장수로서 어떤 전공을 엄청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과 명나라가 조선을 배제하고 그 강화 협상을 맺고 있을 때 어떤 내용이 오고 간지도 몰랐었죠. 그때 사명대사가 울산에 지금 저 진화 해수욕장 뒤에 가면요 서생포 외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그 아주 외놈 직장 중에서 가장 악랄했던 가토 교마사라는 놈이 그 성을 축조해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거기를 단독으로 찾아가는데 거기 단독으로 찾아가서 사명대사가 조선 의성병의 총사령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그 송운이라는 법명을 지어가지고 가토 교마사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죠. 담판을 벌이고 있는데 총 4번을 만나는데 2번째 만남에서 가토 교마사가 한번 그 사명대사를 한번 이제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토 교마사는 그 사명대사가 송운이라고 왔지만은 저 양반이 바로 조선의 의성병 사명당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는데 가토 교마사가 약탈했던 조선의 어떤 보물들을 이렇게 좀 내놓고 자랑하면서 조선에는 참 보물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가장 값진 보물입니까? 귀한 보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사명대사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러죠. 조선에는 보물이 정말 많다. 근데 가장 값진 보물이 하나 있긴 있는데
조선의 게 아니고 일본 거라고 얘기를 딱 일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토 기요마사가 의아해요. 조선에 있는 보물이 어떻게 해서 일본 것이냐. 그때 사명대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바로 네 모가지가 황금 천냥과 만호의 벼슬이 걸려있으니까 최고의 값진 보물이지 않느냐. 그걸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듣고 이 가토 기요마사가 조금 간담이 서늘했겠죠. 그러다가 한 번 더 들었으면 크게 웃고는 사명대사를 인정합니다. 인정해갖고 정말 이 양반 대단한 고승이구나. 그러면서 그 고니시키 나가와 명나라 16경이라는 대신간에 오고 가는 어떤 가짜 어떤 그 강화 협상에 대한 정보를 전부 일러주죠. 그래가 거기 그 정보를 가지고 조선조정이 명나라하고 어떤 그 외교전을 통해 가지고 그 강화 협상이 되지 않도록 결렬시켜 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지금 제가 이 법문 시간에 이제 어떤 정해져 있으니까 길게 얘기는 내 못 해드리겠고 사명대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가지고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조선이 다시 한번 참혹하게 당하고 그 마지막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사람의 어떤 코를 베어갔는데 그 숫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에 가면 군대에 그 이총이라 해가지고 귀이자를 써가지고 귀무덤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코무덤입니다. 그놈들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잔혹하니까 그 코비자 써서 비총이라 그러지 않고 귀이자를 써가 이총이라 그러는데 그 이총들이 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가 그때 죽으면서 조선에서 철병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임진왜란이 실질적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좀 아이러니한 것은 조선 사람의 코를 베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숫자를 세고 영수증을 써줬던 그 히데요시가 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소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죽지 않은 듯이 그 이제 위장으로 저기 한 몇 달을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묘를 써가지고 묻게 되는데 나중에 일본 전국을 재통일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능까지도 묘까지 폭파해버리는 어떤 그런 과보를 받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 계속 지금의 어떤 대마도 그 스시마라고 하죠. 그 대마도는 역대적으로 고대부터 조선을 통해서 어떤 물류를 공급받아갖고 본국에다 팔고 하는 교역의 어떤 중심지다 보니까 조선과의 어떤 거리가 끊겨버리면 대마도는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마도주가 계속 조선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습니다. 협박 비슷하게. 일본과 화친을 하고 화친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갈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는 임진왜란 때 워낙 심하게 당해놓으니까 뭔가를 알긴 알아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또 자청하는 사람도 없고 조정 대신들 중에서는 아무도 가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 가토 기요마사와의 어떤 그런 외교전에서 어떤 큰 성과를 거뒀던 사명대사를 누가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끝나고 6년 뒤에 제일 첫걸음으로 그 대마도를 방문하게 되죠. 대마도를 방문해가지고 사명대사의 요구 조건은 포로로 끌려왔던 조선인들을 모두 돌려보내달라는 이 조건을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조선 포로들을 송환해주면 다시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어떤 이런 조건을 내걸게 되는데 사명대사는 선조로부터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사절도 아니었고 단지 일본을 정탐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탐적사 정도의 어떤 역할로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세이잔사 그 대마도에 있는 세이잔사의 그 주지였던 겐소라는 사람이 승려인데 이 스님이
새롭게 그 정권을 잡고 일본을 재통일했던 도쿠가와 이에사한테 이 사명대사를 보내게 됩니다. 청가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명대사가 대마도에서 한 3개월 머물다가 그 배를 타고 지금의 도쿄, 에도 쪽으로 가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러 가는데 가서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4개월 정도를 기다립니다. 일부러 기다리게 하는 거죠. 기다렸을 때 그동안에 조선에서 아주 큰 훌륭한 고승이 왔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일본의 많은 학자들, 그 다음에 그 관료들, 그 다음에 승려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가르침을 청합니다. 근데 사명대사는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그래가지고 13살 때 김천 직지사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하고 17살 때 그 성가고시에 급제를 합니다. 17살에.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17살짜리가 성과에 급제를 했다 하니까 그걸 기특하게 봤던 많은 그 당시에 유생들이 사명대사를 교류를 많이 가져요. 그 중에는 당대의 천재였던 흑윤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 그 영의정이었던 노수신이로부터 어떤 한학을 엄청 공부를 많이 배웁니다. 한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그 시문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스산대사를 만나면서 그 참선 공부에 매진해가지고 어떤 그 깨달음조차도 이렇게 얻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공부들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일본 그 당시 그 일본을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기 위해서 에도에 갔을 때 에도의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승려들 관료들이 찾아와갖고 사명대사한테 시한수 받아가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했었답니다. 그 휘호 하나 받아갔는데 그 사명대사는 아주 초서에도 능했었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다시 에도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4개월 차 정도 될 때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데 그냥 만나주지 않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에서 웬 고승이 왔다 하니까 기를 죽이려고 그 당시 일본 정예군 8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관병식을 해요.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일개 승려가 그 당시 일본의 최고의 어떤 그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면서 그 8만의 어떤 그 일본 그 무장한 병사들이 관병식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기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기세에 눌리지 않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소개한 사람이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이쇼 조타이라는 어떤 그 당시에 일본 승려들은 지금 또 보면은 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요. 까만 성복을 입고 있는데 별명이 검은 옷의 재상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이쇼 조타이라는 어떤 승려를 통해 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는데 사이쇼 조타이라는 놈은 승려인데도 조선 사람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랬는데 막상 사명대사를 만나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쇼 조타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명대사의 시를 보고는 구절마다 기특하고 절묘해가지고 즐거움을 감당치 어렵고 필적이 아름다워서 갑으로 삼고자 한다. 그래갖고 사명대사한테 요청을 해요. 그 사명대사가 흔쾌히 시를 써주고 그 시를 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직접 만나게 해주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가지고 8만의 어떤 관병식을 거쳐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그 담판장에 들어갔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또 시를 한 수 내던져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한문 시를 지을 만한 어떤 필력이 없는 장수인데 그 시를 낸다는 것은 사이쇼 조타이가 아마 그 시를 대필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를 한번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석상 난생초 돌에는 풀이 나기 어렵다. 또 방중 난 기운이라 방 안에는 기운이 일어날 수가 없다. 여의하산조
너는 어디에서 굴러 먹던 산새길래 내 참 봉황군. 이 봉황의 무리 속에 왔느냐. 자기네들을 봉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대사를 한낱 산새에 비유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시를 던져줍니다. 그 시를 보고는 사명대사가 바로 그 붓에 먹을 찍어가지고 쓰죠. 아본 청산학. 나는 본래 청산에 사는 학인데 상류 오색군. 늘상 오색 구름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근데 일조운무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운무가 그치면서 오락 야개군이라. 그러니까 그 하루아침에 운무가 걷어지는 바람에 내가 닭무리가 노는 곳에 내가 떨어졌다. 잘못 떨어졌다. 이렇게 답시를 적석에서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를 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탐복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그 사명대사를 시험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단판에 들어가는데 사명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아까제 지장보살의 현신이었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명대사의 첫째 조건은 조선인 포로들을 전부 조선으로 돌려보내달라. 그리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게 대한 어떤 사죄를 해라. 그러면 다시 화친을 하겠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조선 임진왜란 조선 정벌전에 가지는 않았다. 내하고는 상관이 없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놈이 했는 짓인데 대사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나는 응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죄 문서와 조선 포로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사명대사가 그 1391명을 48척의 배에 싣고 8개월 만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조선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남은 포로들 돌려보내달라 해가지고 나머지 또 한 2천 몇백 명의 그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기록상으로는 총 한 3,500명 가까운 조선 포로들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만 명 넘는 포로들 중에서 왜 3,500명만 돌아왔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당시 포르투갈을 통해서 조총을 수입했던 이 외놈들이요, 조총 한 자루값도 안 되는 그 조선 포로들을 조총 한 자루값보다 못 미치는 그 노예 가격으로 포르투갈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진영이 동서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어떤 일본 최대의 어떤 내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총알바지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여러 가지 외성을 축조할 때 여러분들 구마모토 성이라든가 일본 나고야 성 같은 이런 거 임진왜란 이후에 축조됐던 외성은 조선인 포로들이 가서 외성을 노역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성을 그 공사에서 동원돼 갖고 죽었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일부는 조선에 와서 사는 것보다 일본의 생활에 적응을 해갖고 살기 때문에 더 좋아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포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명대사는 끝끝내 그 돌아가실 때까지도 조선 포로들을 송환해달라고 계속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말년에는 묘양산 서산대사 영정에 참배하고 해인사 홍제암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당대의 어떤 천재였던 허균이라는 사람이 자통 홍제존자라는 시호를 그 백성들이 지어준 시호라 해가지고 써줍니다. 그 자통 홍제존자라 해가지고 거기서 홍제를 따갖고 홍제암이라 그러죠. 그 비문이 그 홍제암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이라는 어떤 그런 참혹한 전쟁, 생지옥에서
그 지장보살이었던 대서원을 가지고 그대로 실현했던 지장보살의 현신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민중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가했던 많은 승병들, 그 스님네들은 지장보살의 분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런 역사 얘기를 해드리냐 하면요, 어제의 일을 모르면서 어떻게 오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오늘의 일을 모르면서 어떻게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라 하는 것은,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고 돌아오는 미래이기도 한 까닭이거든요. 그 독립운동을 하셨으면서도 그 우리나라 조선 상고사를 썼던 단재 신초 선생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925년 1월 2일자 동아일보에 그 단재 신초 선생이 썼던 글인데요, 내가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잊고서는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어떤 이런 취지로,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조선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조선이 되고,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조선이 된다. 우리나라에 예수가 들어오면 조선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조선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의 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이런 어떤 동아일보에 기사를 썼던 그게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정말로 무능해가 눈뜨고 코베이고 욕을 받던 그 무능했던 조선이 300년 뒤에는 다시 일본한테 강탈을 당해요. 그래갖고 일제 식민지 36년을 또 거치게 되죠. 그렇게 무능했던 조선이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무역 10위권 안에 강국이 되어 있고요, 핵무기를 배제한 군사력으로는 세계 군사력 6위의 나라가 되어 있고, 모든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한국의 사회문화 이런 체계를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고, 특히 IT 분야, 컴퓨터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전자산업 분야에서만큼은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때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청소년들을 한번 들뜨겁게 했죠. 요즘은 또 최근에 방탄소년단이라 해가지고 BTS가 그 유럽의 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아리랑을 공연을 하고, 그 많은 유럽 사람들이 아리랑을 떼창을 합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점점 더 발전된 나라로 나갈 겁니다. 호국불교를 신천하면서 신족에서 백성을 구제하려고 노력했던 지장보살의 화신, 사명대사, 그리고 조선 민중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바쳤던 많은 승병들, 이런 분들은 지장보살의 분신이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국 불교에만 있는 이 호국불교 정신, 여러분들 오늘 가슴속에 잘 담아 가셔가지고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깊이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요, 조선 수군의 배가 12척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 장군한테 네 12척 배가 어떻게 전투를 하겠느냐, 육군의 권유를 휘하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많은 그 조선 수군 장수들이 그 명량해전을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할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선조한테 장계를 올리는데, 그게 보면은 금신,
상류십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신에게는 12척의 전선 12척이 있는데 아직 12척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상류십이 할 때 상자는 오히려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어떤 마인드가 뭐였나 하면은 전하, 저에게는 오히려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12척만 남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하는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그 코로나19 이 막중한 어떤 이 시대에 그런 걸 뚫고 긍정적으로 이 법당에 찾아오셨으니까 좋은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배워가시고 오늘 통도사 후보국장이 호국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역사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